트럼프의 관세 위로 지금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던 미국 증시가 현재 약간 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중장기적으로 나스닥이 조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뭐 테슬라나 뭐 팔란티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 오른쪽에 미국 제약주 중에 모더나라고 있는데, 예전에 그 코로나 제약 테마주를 타고 대략적으로 한 20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시점이니까 일단 분할 매수로, 눌림식 분할 매수로 진입 가능한 시점이고, 일단 뭐 저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바라보는 뷰는 똑같아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뭐 설명은 그 전에도 뭐 진폭 대비 뭐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뭐 호재.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고점을 찍고 증시가 하락을 했죠. 증시가 하락을 했고, 현재 트럼프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뭐 올린다고 했다가 뭐 인하한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바꾸게 되면은 조리 돌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미국 기자가 타코인가 타코 발언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긁혔죠. 트럼프가 긁히면서 알루미늄하고 철강 관세를 25%에서 50% 이상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앞으로는 뭐 전체적인 증시에 있어서 호재보다는 불확실성이 많아질 거라 보고 있어요. 그거 그 나오기 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지금 계속 관세에 대해서 말을 계속 하루가 멀다고 바꾸기 때문에 이 조만간 조리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1주 전인가 2주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국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기자 질문에 긁혀가지고 바로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는 발언을 했는데, 일단은 미국 주식 쪽에서 또 그 주식 양도세를 또 올린다는 말이 있어요. 주식 양도세를 올린다는 말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세금 수익이 높아지게 되면 미국의 증시 자금이 빠질 가능성이 높죠. 어,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6월 달인가 7월 달에 지금 일본 쪽에서 금리 발표가 있어요. 금리 발표가 있고, 일본 쪽에서 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시장에 압박을 줘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일단 보시게 되면 이 추세선 자체는 뭐 제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하락을 보고 있지만, 이 노란색 추세선상은 보시게 되면 아직 상승 추세긴 해요.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볼 수 있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해서 보시게 되면 정확히 노란색 추세선 상단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트럼프의 관세 쇼크로 인해서 이것도 전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술적 분석인 추세선이 선행을 하고 기본적 분석인 뭐 시황, 지표, 뭐 관세 발표, 뭐 실적 발표가 후에 따라붙죠. 따라붙는다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하다가 기본적 분석인 트럼프 관세 쇼크를 받고 지금 폭락을 했다가 트럼프가 증시가 너무 폭락을 하고 미국 채권, 국채가 흔들리니까 관세를 유예해 준다고 그랬죠. 관세를 유예해 준다고 해서 지금 급반등을 한 시점에 엔비디아 실적까지 발표가 끝났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할 때 중국의 실적은 또 뺐다고 해요. 카더라에 듣자면 뭐 중국의 실적을 미반영한 실적 발표라고 하는데, 일단 시장이 현재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로서는요. 일단 미국의 입지도 약해졌고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 미국 쪽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죠. 트럼프도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고, 일단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건 저도 매매를 좀 오래 하긴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기술적 분석상 모든 저항 라인, 물론 올라올 때도 저항 라인이 많았죠. 올라올 때 저항 라인을 대략적으로 한 7개, 8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고 지금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차트 보시게 되면 만약에 정고저 라인까지 뭐 추가적인 반등이 있어서 정고 라인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위로 저항 라인이 또 붙어 있어요. 자, 진폭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가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진폭의 힘보다, 올라갈 수 있는 진폭 최대폭이죠.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진폭보다는 밑으로 하락할 진폭이 훨씬 크죠. 대략적으로 지금 진폭 대비로 따지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4대1 정도? 트럼프가 긁혔죠. 트럼프가 그 타코라고 하나, 타코? 그 기자 질문에 완전 긁혔죠. 긁혀서 바로 그 알루미늄하고 철강인가 관세를 25%에서 50% 바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현재.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 매도 포인트 잡고 있고, 비트코인을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일주일 같은 경우는 나스닥하고 디커플링으로 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나스닥 큰 파동상 상승 추세에 접어들게 되면 비트코인도 상승 추세에 접어들고, 중장기적으로 나스닥 하락 추세에 접어들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항상 과거에 그래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금리 인상 쇼크를 받고 중장기적으로 하락 쇼크를 맞으니까 비트코인이 이때 폭락을 했죠. 그리고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고 나서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니까 비트코인이 커플링으로 따라갔고요. 여기서 나스닥이 더 이상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빠진다는 건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들은 다 빠진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뭐 하락의 폭은 틀리겠지만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개인들이 많이 진입해 있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 개인들이 알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현재가 대비 30%에서 50% 정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제가 계속 그 모더나라는 미국 주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락장 중에서 상승 종목은 나와요. 폭락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은 나오고,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철저히 지수와 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디커플링 폭등하는 추세는 안 나오죠. 이런 폭락장에서는 중소형 주들 중에서 예전에 급등한 이력이 있던 종목들, 그리고 상승 명분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폭락장 중에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이 시장 참여자들 눈에 들어오거든요. 눈에 들어오고 거기서
상승 명분까지 받쳐준다면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기술적 분석상 모더나 같은 경우는 분석을 했고 소통 방에도 지금 올려드렸지만 이 기술적 분석상 지금 밑에 동각 추세 하단 지지 라인을 계속 타고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저점을 조금씩 낮아가고 있지만 지금 지지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 추세 접어들게 되면 디커플링으로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는 시점이에요. 현재로서는.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제가 물론 뭐 제 주관이긴 한데 일단 현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일단 현금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를 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여요. 현재로서는요. 왜냐면 지금 나스닥이 이 상태에서 고점을 더 이상 갱신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시가점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30%에서 5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얼마 전에 또 신고가 11만 불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비트코인 또한 중장기적으로 나스닥이 밑으로 계속 조정 파동이 들어오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 한 7만 불, 한 8만 불에서 7만 불까지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포지션 자체가 나스닥 매도, 그리고 이 포지션 자체가 지금 계약서를 늘렸죠. 매도 포지션을 늘렸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현재 매도 포지션을 늘렸는데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미국 증시가 대장이니까 미국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뭐 유로존, 아시아, 뭐 니케이, 뭐 유로스탁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 말씀드렸는데 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말하는 기본적 분석이거든요. 기본적 분석을 이제 재료, 지표, 뭐 시황, 뭐 실적 발표, 뭐 이런 걸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일단 추세선에서 저항 라인이라고 하면 만약에 저항 라인이라고 하면 일단 지표가 좋게 나와도 나쁘게 해석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추세선상에서 저항이다라고 하면은 지표가 좋게 나와도 시장에서는 나쁘게 해석하죠. 반대로 추세선상 지지 라인이다 라고 하면 지표가 좋게 나와도 아니죠. 지지 라인이라고 하면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시장에서 좋게 해석하죠. 얼마 전에 뭐 나스닥 매매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GDP가 낮게 나왔어요. 미국 GDP가 낮게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나스닥이 쇼크가 왔죠. 쇼크를 받고 하라고 했는데 이 뒤에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물론 지표가 안 좋게 GDP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나스닥이 순간적으로 쇼크를 받고 폭락을 했겠죠. 폭락을 하고 나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GDP가 이제 낮게 나왔으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급등을 시켜버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본적 분석은 시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좋게 나왔어도 추세가 하방이라고 하면 나쁘게 해석하면서 증시를 밀어내고 추세가 상승 추세라고 하면 지표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좋게 해석하면서 저런 식으로 뭐 GDP 저런 식으로 밀어 올린다라는 거죠.
일단 엔비디아 잠깐 봐볼까요? 뭐 엔비디아도 많이 들고 계시니까 엔비디아 이거 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설명 드렸는데 정확히 지금 동각 추세의 상단 이거 설명 몇 번 드렸죠. 엔비디아가 이 시점에서 이게 지금 움직이기 전이죠. 움직이기 전에 이때 엔비디아를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물어봤죠.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냐. 이때 분석을 이틀 동안 해드렸죠. 왜냐면 지금 그때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기 전이고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라고 방에서 많이 질문을 하셔갖고 제가 이때 당시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물론 엔비디아가 현재 엔비디아가 상승 추세에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고 자,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지금 노란색 선상에 하락 추세선 상단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항에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정확히 이 노란색 동각 추세선 상단 저항 라인을 찍고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나스닥도 조정이 들어오고 오늘 중장기적으로 나스닥이 이 파동으로 이게 고점이고 이게 고점인 상태에서 지금 밀고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 관세 쇼크의 저점을 밑으로 깨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중장기적으로 이 관세 쇼크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도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나스닥 엔비디아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이 관세 쇼크 1차 저점을 맞고 엔비디아가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한 거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나스닥을 따라서 커플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저점 라인이 깨진 다음 저점 라인까지도 하락을 해야지만 이 지지 라인을 밟을 수 있다라는 거죠. 파동상으로는 뭐 저런 식의 파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현재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나스닥을 따라서 지금 커플링으로 움직이면서 뭐 이거는 반등이 빠르게 나오겠죠. 만약 저 구간까지 저점을 깨고 이 저점이 깨지는 순간 대거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 속도가 가속화가 되면서 손절 물량을 다 받아낸 다음에 지지란을 밟게 되면 물론 뭐 상승 추세도 빠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현물 잡고 계신 분들의 문제인데 이제 엔비디아하고 뭐 테슬라, 팔란티어 가지고 계신 분들 강성주주들이 많죠. 왜냐면 그게 나스닥이니까 빠져도 올라가겠다. 빠져도 올라가니까 나스닥이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물량을 줄이지 못하고 쇼크를 그대로 받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45%, 한 44%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44% 정도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본인의 전체 시드가 마이너스 44%가 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물 잡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매도 방향을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 저 때 오면은 그때 단님은 이거 못 들으셨나요? 나스닥이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TQQQ보다는 SOLX 속수로 들어가는 게 좋죠. 만약에 나스닥이 관세 쇼크 저점 추세선을 타고 관세 쇼크 저점을 이탈하고 지지라인을 밟게 되면 이때는 TQQQ보다는 속스 SOLX 그것도 기다린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마 속스 같은 게 반등 여력이 상당히 빠를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만약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뭐 전체 시드를 속슬 쪽으로 밀어 넣을 생각도 있어요. 사실상 이 추세 방향대로 증시가 하락을 하고 관세 쇼크의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온 뒤에 추세선 하단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이때 속스 SOLX죠. XOLX의 전체적인 자금을 진입할 생각도 현재는 가지고 있어요. 속슬 많이들 들고 계시죠. 반도체 레버리지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 설명 혹시 못 들으셨나요? 오다님은 이거 속슬 어떻게 진입할 예정인지 설명 못 들으셨어요? 물론 다 반등이 나오겠지만 이 속슬 같은 경우가 그 반등의 속도가 상당히 빠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4달러에서 5달러, 5에서 4달러 정도. 왜냐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속술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고점 대비 지금 현재가가 한 78% 정도 빠졌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속술 같은 경우도 나스닥을 추종을 하죠. 나스닥을 추종을 하고 만약에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속술 또한 이 저점이 깨질 거예요. 6불 라인 저점이 깨지고 다음 지지 라인까지 밀어낼 가능성이 높죠. 어디까지? 5불에서 4불 라인까지도 밀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한 95%, 4%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한 5% 정도 빠지는 거니까 현재가 대비로도 많이 빠져야 돼요. 판단은 본인들 하시면 되고, 현재가 대비에서도 지금 라인까지 오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빠져야 돼요. 70% 정도 빠져야 되고, 여기까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나스닥도 여기서 반발력이 좀 빠를 거고, 왜냐면 지금 추세선 하단 지지라인을 밟았기 때문에 반발력이 빠르겠죠. 반발력이 빠를 거고, 그렇게 되면 속슬의 반등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중요한 두 개의 지지 라인을 같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최대폭이죠. 물론 최대폭이긴 한데 이 저항 라인까지도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대략적으로 진입가 대비 한 600% 정도까지도 한 600%까지도 순간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나스닥의 추세선 하단 지지라인까지 밟아줘야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락장에서도 대응만 잘 하게 되면 일단 뭐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안일하게 한일 하락장에 거의 안일하게 대응을 하죠. 뭐 물량을 줄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어, 저점을 알 수 없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자금을 유입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손실이 극대화될 수도 있고. 물론 중장기적으로 제가 계속 지금 하락 쪽을 보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는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라도 조정은 있다라는 거죠. 단기 하락, 중장기 상방이죠. 하지만 중장기 상승 추세로 밀어넣기 위해서는 최소 이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은 밟아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들 이제 미국 주식이나 뭐 나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지표를 많이 보죠. 지표가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미리들 걱정을 하시는데, 뭐 저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지표를 많이 보긴 했는데 사실상 무의미해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표를 보는 것 자체가 뭐 도파민이 분배가 될 수는 있어도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표를 보고 개인들이 뭐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어째 지표는 시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지표가 발표된다는 그런 것만 보면 되지, 뭐 그 지표를 굳이 개인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 상승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하락의 폭이 약해질 수 있는데 디커플링으로 못 올라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나스닥이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 디커플링으로 못 올라간다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뭐 중장기적으로는 추세는 상승 추세는 맞아요. 테슬라 또한 상승 추세는 맞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선 관세 쇼크 저점을 맞고 관세 쇼크를 맞고 저점을 찍는 도중에 지금 추세선 하단 지지라인을 지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중장기적으로 뭐 하락을 하게 되면 최대 50% 정도까지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죠. 아까 전에 모더나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에 코로나19 발생을 하면서 백신 테마를 이루면서 한 2800% 정도 현재가 구간이죠. 현재가 한 26불 라인부터 한 480불 오바까지 상승을 하면서 한 2800% 상승을 하고 나서 현재 보시게 되면 노란색 선상의 동각 추세 하단 지지 라인을 지지받고 있어요. 지지 라인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죠.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모더나 같은 경우는 또 모아가도 괜찮은 구간으로 보여지니까 일단 한번 모아가 보세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하락을 해야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중소형주고 그동안 코로나19를 타고 물론 시장이 이슈가 되는 종목이긴 했지만 최근에 같은 경우는 지금 중장기로 계속 하락을 했죠. 시장에서 소외가 됐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죠.
뭐 제가 방송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제가 바라보는 뷰는 똑같아요. 물론 제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뭐 감에서 구간 과반등을 한 시점이긴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거 작도를 해서 이 추세선을 좀 작도를 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진입을 했었죠. 이때 왜냐면 이때 제가 진입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때 진입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 제가 봤어요 눈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는 관세 쇼크가 나오기 전이에요. 이게 기술적 분석상 저항 구간이었고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때는 트럼프의 관세 쇼크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이제 트럼프 관세 쇼크 같은 게 시장에서 말하는 기본적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인 관세 쇼크가 나오기 전인데 이 당시에 제가 분석한 영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나스닥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는 트럼프 관세 쇼크가 이제 기본적 분석이죠. 관세 쇼크 같은 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매일 시장에 쏟아진 뉴스, 불확실성 재료, 뭐 트럼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걸 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테슬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이런 것도 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적 분석상 저항 라인에 걸려 있으면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증시를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인 저항 라인에 걸렸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하락할 큰 폭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뒤이어 트럼프 관세 쇼크가 나오면서 시장을 밀어냈죠. 그리고 아직 설령 현재의 신고가를 다시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에서 밀어 올릴 수 있는 진폭보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현재에서 밀어 올릴 수 있는 진폭보다는 밀고 내려갈 수 있는 진폭 자체가 훨씬 크다라는 거죠. 대략되고 한 3대1 정도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힘보다는 내려갈 수 있는 힘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노란색 선상의 상단 하단 동각으로 움직이는 이 동각 추세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중장기적으로. 차라리 이때 저항을 막고 기술적 분석상 추세선 상단 저항을 막고 관세 쇼크 기본적 분석을 막고 차라리 지지라인을 밟아줬으면 저 또한 뷰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방을 이끌 거라고 봤었겠지만 일단 이건 지켜보시면 알아요. 이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데 저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 선행. 그럼 기술적 분석이 노란색 선상이 뭐냐라고 하면 뭐 정의는 없는데 사람들의 시장에서는 뭐 추세선 추정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말하는데 사실상 이 추세선이 왜 추세선 하단 라인에 걸리게 되면은 증시를 강하게 밀어 올리고 다 똑같아요. 뭐 나스닥 포함, 뭐 엔비디아, 뭐 주식. 뭐 제가 정의 내린 바로는 시장에서 메이저들이 있죠. 시장을 움직인 주체 세력들, 매수 세력들도 있고 매도 세력들도 있죠. 제가 봤을 때 추세선 라인 자체는 이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들의 평단가죠. 얘네들은 매수 세력들은 이 단가가 떨어지는 순간 손실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밀어 올리려고 하겠죠. 그 매도 세력들은 이 노란색 선상이 매도의 평단이기 때문에 이 매도 구간이 오버되는 순간 손실이 극대화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동평균이라고 하죠. 이동평균선을 개인들이 알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고 수치값을 넣을 수 있잖아요. 사실상 지표 수치를 넣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추세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메이저 세력들의 매도 평단가나 매수 평단가죠. 그래서 얘네들은 가급적 이런 중장기적인 매수 라인이나 매도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우리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개인보다 정보를 훨씬 많이 알고 있고 사실상 뭐 지표 같은 것도 메이저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자금 세력들, 주체 세력들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좀 잠깐 이 당시 잠깐 보고 넘어갈 텐데 이건 뭐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하방이게 되면은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밀어내요. 추세가 하방이게 되면 지표가 좋게 나와도 주가를 밀어낸다라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영상 이때 당시죠. 이때 당시에 저항이 걸렸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때는 트럼프 관세 쇼크 악재가 나오기 전이에요. 관세 쇼크 악재가 나오기 전이고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때 당시에도 비트코인, 나스닥 그리고 유럽 쪽, 아시아 쪽 매도 포지션을 진입한 상태였죠. 기술적 분석상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을 하고 난 후에 이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 이 하단과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복사를 해서 이 상단 고점에 대립해서 보게 되면 이 신고가 부근에서 현재 물론 지금 저항을 막고 지금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저항 라인에서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장대 음봉이 한번 터졌죠. 미국의 파월이 금리 발언을 하면서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빠진 후에 다시 한번 저항으로 어차피 저항을 작용한 거죠. 그리고 이 노란색 추세선 상단은 이 전고점 현재 나스닥이 신고가를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에 따라서 저항 라인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점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높고 현재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장기 추세선 상단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저항에 맞다. 저항 시장에 맞고 이 저항이 본격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은 추세선 하단 중장기적이겠죠. 물론 단기간에 빠지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조정 라인에 들어오게 되면 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I don't think so.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Ask for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ing me up passionately.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Ask for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ing me up passionately. You do something to me. The chills running through me. I feel something to me. I'm still running till you do something to me. The chills running.
to me. Come do something to me. Too hot to touch. Show me. Come do something to me. Come do something to me. Come do something to me. One, two, you two shall.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hat ass for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ing me up passionately.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hat ass for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ing me up passionately.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뷰는 워낙 강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최소 이 동각 추세 하단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도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나스닥이 다시 한번 관세 쇼크 저점, 최소 관세 쇼크 저점이라든지 아니면 관세 쇼크 저점을 깨는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까지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일단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스닥이 있어서 가장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동각 추세의 상단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1차적으로 관세 쇼크를 맞았죠. 관세 쇼크를 트럼프의 관세 쇼크를 맞고 증시가 단기적으로 쇼크를 받았죠. 쇼크를 받은 후에 또 관세를 또 유예한다고 증시가 압박을 받은 건 괜찮은데 이때 미국 채권이 같이 압박을 받았죠. 매도세가 강화가 되면서 뭐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해 준다고 하면서 지금 V자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때 트럼프가 계속 말을 바꾸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조리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이 타코 발언 기자 어저께인가 그저께 타코 발언이 있기 전이었죠. 이거 계속 뭐 관세를 올린다고 했다가 뭐 내일은 내린다고 했다가 뭐 관세를 낮춘다고 했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의 신뢰도를 잃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리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타코 발언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긁혔죠. 트럼프가 긁히면서 다시 한번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다시 올린다고 했는데 이 말은 다시 또 불확실성이 이제 미국의 주식 수익분에 대해서 또 세금을 좀 높이 올린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주식에 들어가 있던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죠.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매도를 해야 되겠죠. 보유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매도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성, 어떻게 기본적 분석의 불확실성인데 이제 가장 예측하기 쉬운 불확실성은 7월에 아마 일본 쪽에서 금리 발표가 있을 거예요. 금리 발표가 있고 일단 3번 정도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0.25포인트 정도를 올릴 수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다시 한번 불확실성으로 증시를 압박할 수 있죠. 이때가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 불확실성이요. 이때 증시가 폭락을 했을 때 이때 트럼프 관세 쇼크가 있기 직전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죠. 이때 일본 은행에서 이제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죠.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일본 쪽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사실상 발발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불확실성 이게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일어난 건 아니고 일본 은행 쪽에서 중앙은행 쪽에서 지금 엔저로 인해서 금리를 앞으로 일본 중앙은행 쪽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을 하니까 시장에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증시를 폭락시킨 거죠. 그리고 7월 달에 다시 한번 그러고 나서 지금 3번 유예를 시켰는데 아마 이번 달에는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이번 달에는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앞전과 같은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보다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매도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일단 이제 비트코인도 힘을 못 쓰고 있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스닥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도 돼요. 왜냐면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하고 나스닥하고 같이 커플링을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 나스닥도 이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은 거의 뭐 한 몸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커플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나스닥 비트코인 밑에 뭐 글로 써놨는데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커플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시가총 상위 100위권 종목들은 현재가 대비 한 30%에서 5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 현재 시점에서는 선물을 하시는 분은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좀 길게 짧게 끊는 것보다는 좀 포지션을 진입을 잘 하셨으면 손절 라인을 좀 러프하게 잡고 좀 길게 끌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시거나 현물 미국 주식을 갖고 계시는 보유 중이신 분들은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기타 등등 많이 들고 계시겠죠. 보유자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보유 주식 수량을 좀 늘린다, 보유 주식 수량을 좀 줄인 다음에 그 현금을 확보를 하고 난 후에 만약에 증시가 다시 한번 저점 관세 축구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현재가 대비 한 마이너스에서 30%에서 50% 정도 하락을 했을 때 다시 한번 확보해뒀던 현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면은 물량을 추가적으로 더 늘리면서 매수 평단가를 좀 더 많이 끌어내릴 수 있겠죠. 뭐 이런 전략을 취하시거나 아니면 뭐 강성 주주들이 있죠. 현물을 그냥 현물을 안 팔고 들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스닥 매도를 취하면서 해증을 거는 것도 하나 전략이죠.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증시가 하락을 해서 나스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주식의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가 나겠죠. 마이너스가 나지만 이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면은 수익이 나겠죠. 그럼 주식의 손실을 나스닥 매도로 세이브를 시키면서 따라가는 전략이죠. 주식이 하락을 해서 손실이지만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손실을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물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모더나 그 전에 모더나 말씀드리기 전에 모자이크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한 40에서 50% 정도 수익권이긴 한데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 현재 모더나 같은 경우도 좋아 보이는 위치에 있는 시점이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눌림 받을 때 계속 모아가면 제가 여기 오른쪽에 띄어놨다는 건 의미가 있겠죠. 오른쪽 상단에 모더나 차트랑 가격들을 띄어놨죠. 이렇게 띄어놨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많은 종목 현재 미국 주식 중에서 많은 종목을 분석을 했을 때 모더나 같은 경우는 과거에 트럼프 과거에 제약주고 과거에 코로나 백신 테마를 타고 한 2,800% 정도 상승한 가격의 시작점이 현재가 구간이에요. 현재가 26불에서 한 500불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급등했던 그 직전까지 지금 하락을 한 시점이고 이번 년 근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방에 있죠. 뭐 백신 뭐 백신 개발, 뭐 임상 1상, 2상 뭐 성공 이런 식으로 제약주 같은 경우는 또 한 방이 있고 뭐 이번 연도에 또 그런 발표가 예상돼 있다고 해요. 예상돼 있다고 하고 현재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좋아 보이는 시점이니까 일단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방송 외에는 이 소통방에서 주로 대화하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 방법은 이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게 되면 매니저님 있으니까 매니저님한테 주소 여쭤보시고 어차피 무료니까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매니저님한테 여쭤보셔갖고 일단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제가 바라보는 뷰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다. 증시는 이미 엔비디아 마지막 휘날레 엔비디아 증시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도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좀 웃긴 게 중국의 실적을 뺀, 중국의 실적을 포함하지 않고 중국 실적을 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예상치 상회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상 좀 웃기긴 하죠. 중국의 실적, 대기업이 중국의 실적을 빼고 뭐 기업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웃긴 상황이고, 일단 어쨌건 이제 버티고 어떻게 이제 버티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제 하락장을 대비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이니까 일단 뭐 잘들 대응하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별일 없으면 내일 한 8시 정도 8시 정도 뵙는, 그거는 뭐 현재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특출나게 바꾸진 않아요. 현재 추세선 라인이, 그렇죠. 지금은 장기 추세 2020년도부터 2025년도 차트, 지금 5년 차트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 바깥으로 주가가 밀고 올라가거나 밀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고, 이 중심선을 기점으로, 특히 선물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상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들리시죠? 중심선을 기점으로 이 중심선 아래에 있으면 매수고 위에 있으면 매도죠. 아래에 있으면 매수, 위에 있으면 매도. 아래에 있으면 매수, 위에 있으면 매도.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추세가 망가지진 않겠죠. 왜?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추세선 상단으로 올릴 수 있는 힘보다, 현재가 대비죠, 아래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포지션을 매도 포인트를 취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일단 소통방에서, 방송 이후에는 일단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좋은 저녁들 되시고, 일단은 뭐 장이 좀 변동성이 빨라질 수 있어요. 이제 변동성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잘들 대응하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